올해 당장 결혼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5천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지난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2023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변호사나 세무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훅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게 이게 세법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바뀌는 세법 개정안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으실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만 뽑아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짚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세법 이렇게 바뀌는구나, 나도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겠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최근 기사도 많이 났고 가장 관심이 크게 가실 부분입니다. 바로 자녀가 혼인할 때 부모가 증여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분 부분입니다. 현행세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공제가 되죠. 여기다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혼인 신고일로부터 전, 후 각 2년씩, 그러니까 총 4년간 기간 중에 증여를 하게 되면 1억 원을 추가로 더 증여세 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1억 5천만 원만큼 물려주실 수 있는 거죠. 증여세 없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결혼을 하신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럼 2022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케이스라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 2년이 안 됐겠죠. 그러면 2024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억을 추가로 증여를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 당장 자녀가 결혼하시는 분들, 혹은 올해 당장 내가 결혼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좀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5천만 원까지는 기존 세법에서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차용증을 쓰고 채무를 만들면 돼요. 그러고 나서 2024년 1월 1일이 지난 후에 그 채무를 면제해 주시면 됩니다. 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를 따지는 시점은요, 돈을 빌려주는 시점이 아니라 채무를 면제해주는 시점에 증여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시고 2024년 이후에 그 채무를 면제해주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특수관계잖아요. 부모님과 자녀 간에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좀 꼼꼼하고 아주 정확하게 잘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자 약정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는 형태로 약정하시면 좋아요. 금액 범위는 사실은 자녀분의 연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 연소득의 한 5년치 정도 이내의 분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신 이후에는 매달 꼬박꼬박 원리금을 자녀분이 부모님 통장으로 계속 입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이 시점에서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진짜로 빌린 돈이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자체를 그냥 개인 간에 쓰시는 것보다는 이 차용증을 쓰고 나서 내용 증명으로 한번 보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공증사무실에 가서 같이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증빙 서류로 낼 때 조금 더 공신력이 올라가요. 그 아까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보낸다고 할 때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에는 자기 집으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면은 직장으로 보내시거나 부모님의 직장에서 뭐 집으로 보낸다던가. 내용 증명으로 남겨놓는 이유는 내용이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뒤늦게 세금 맞추려고 억지로 꾸며서 쓴 서류가 아니다. 당시에 돈을 빌려줄 때 이미 우리 간에 이런 차용증을 작성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우체국에 그 원본을 하나 맡겨놓는다라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뭐 주소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거 쓰지 않고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혹시 나중에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한 단계 더 마련해 놓자. 왜냐면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느냐 증여해 줬느냐는 사실 한 끗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남겨놓고 거기에 계산에 딱 맞는 원리금을 계속 입금하면 세금 계산할 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혼인하기로 하고 증여를 했는데 파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증여를 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못하고 파혼을 하게 된 케이스라면은 돈을 돌려주실 케이스와 그렇지 않을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돈을 돌려주지 않을 케이스라면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이 있는 그달을 기준으로 그달에서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동안 비과세로 안 냈던 그 증여세를 내시면 되고요. 부모님에게 돈을 반환하겠다 하시는 분은 돈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점에 부모님에게 돈을 반환하고 그 사유를 다시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처럼 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부분인데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난번 개편 때 80%에서 60%로 낮아졌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60% 그대로 유지하기로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이 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게 됐어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이라는 거는 공부상에 어떻게 써져 있는 간에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뭐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실제로 먹고 자고 여기서 생활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업무용이니까 나는 주택에 포함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됐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고시원이라든지 아파트형 기숙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주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시설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다툼이 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요, 이걸 주택으로 볼지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 세대 안에 독립된 출입문, 그리고 취사시설, 그리고 욕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이것은 주택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고시원이나 생활형 숙박시설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어떤 고시원들은 방만 칸칸별로 되어 있고 욕실이나 출입문은 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고시원의 경우에도 원룸형으로 아예 각 세대 안에 취사시설이나 욕실이 별도로 다 마련되어 있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준에 따르면은 고시원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각 세대 안에 문 열고 들어가고 나서 취사시설과 욕실이 별도로 각각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고시원의 형태, 그냥 들어가면 침대 있고 책상이 있고 거기에는 방만 있는 상태고 바깥에 공용 화장실이 있고 취사시설도 공용으로 쓴다면 이것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이걸 주택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고요. 독립된 공간 안에 취사시설과 욕실이 별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오피스텔 자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주택이 아닙니다. 이 내용의 개정안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법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부동산에 관련된 중요 이슈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